베타 xi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가정은 엡실론 i의 분산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엡실론 1이든 엡실론 2의 분산이든 엡실론 3의 분산이든 요 i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분산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엡실론의 분산은 항상 엡실론 1의 분산이든 엡실론 2의 분산이든 엡실론 3의 분산이든 요 엡실론 값이 상관이 없이 항상 시그마 제곱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요 2번 합 읽어보니까 독립변수 x에 대한 종속변수 y의 분산이 i 값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양의 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이 yi의 분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yi의 분산은 yi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xi, 엡실론 i를 대입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해진 상수값은 분산 계산했을 때 있으나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엡실론 i의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의 분산도 그쵸, 요 i 값에 상관없이 시그마 제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에 의해서 y의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2번 가정에 의해서 y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엡실론 i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산의 정의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의 정의들을 적으면 분산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면 결국 우린 여기에서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으로 표현되어지죠. 즉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은 여러분 앞으로 꼭 계산하다가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이 나오면 이것은 엡실론의 분산하고 같다는 사실. 그래서 엡실론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도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i하고 j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 엡실론 i와 엡실론 j,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엡실론끼리는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상관계수가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여러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표현들을 하면 엡실론 i와 엡실론 j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엡실론 i는 자기 상관성이 없다. 같은 말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상관계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요 상관계수는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요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두 놈의 공분산,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을 요 엡실론 i의 표준 편차값과 엡실론 j의 표준 편차값의 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엡실론 i든 엡실론 j든 엡실론 i와 상관없이 항상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값 시그마고,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값 시그마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 상관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시그마는 지금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요렇게 되어지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먼저 이끌어내는 게 요 공분산값,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요 공분산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공분산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공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곱의 기대값에서 조금 땡겨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곱의 기대값에서 뭘 빼냐면 엡실론 i의 기대값에다가 자, 엡실론 j의 기대값을 자, 요 기대값의 곱을 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엡실론 i의 기대값은 0이니까 요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요 값은 결국 뭐가 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사는 뭐와 같다? 그렇죠.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자, 요렇게 요와 같다는 식을 우리가 첫째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이 값이, 이 공분상 값이 지금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등식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 또 뭐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자,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하고,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의 기대값은 엡실론 i의 기대값과 엡실론 j의 기대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중요한 사실 하나 이끌어낼 수 있죠. 자, 우리가 곱의 기대값하고 각각의 기대값이 곱이 같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경우를 우리 가리켜서 엡실론 i와 요 엡실론 j는 자, 뭐다?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뭐다? 서로 독립이 되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서로 다른 엡실론 i와 서로 다른 엡실론 값 길이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이 가정으로부터, 이 기본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요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의 0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자,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가 0이라는 사실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결국 엡실론 i하고 엡실론 j, 즉 서로 다른 엡실론과는 서로 다른 엡실론 사이는 서로 뭐가 된다? 그렇죠. 독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사실을 특히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중요한 증명을 할 때 이게 많이 사용될 거랍니다. 요 둘 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값이, 자, 여기 4번, 여기도 봅시다. xi는 이제 확률 변수가 아니고, 자, xi는 엡실론 y와 상관이 없다. 자, 요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거 똑같은 거죠. 요 놈 두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요 두 놈의 공분산이 연결되는 것처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면 xy와 엡실론 i의 공분산 역시도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값이 고정되므로 y는 엡실론에 의해서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xi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아까 얘기 다 했죠. 요 놈이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놈이 확률 변수임으로써 요 놈이 결국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 얘기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는 정규 분포, 자, 요 놈 콤마 요 놈을 따른다 했는데, 자, 요 5번을 봅시다. 요 5번을 보니까 요 엡실론 i는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기본 가정 5번째가, 자, 우리가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고 엡실론 i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가 틀림없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5번의 얘기는 이거죠. 요 놈이 확률 변수면 요 놈도 확률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 역시도 뭐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확률 변수의 선형 함수죠. 일종의, 그죠? 요 변수 플러스 일종의 상수꼴이라고 이해를 하면 확률 변수 입장에서, 그러면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에 관한 선형 함수가 yi죠. 그럼 yi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y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y의 기대값은 이만큼이고 y의 분산은 요만큼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을 평균, 이만큼을 분수하는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세오롬 위에 보니까 모회기선. 자, 이 모회기선은 우리가 앞에 살짝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요 x를 전제로 한 이 y의 평균값. 보통 우리가 평균값을 우리는 보통 뮤 y바 x라고도 표현하고 요게 우리가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x 변수 값에 따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의 궤적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 베타인 일종의 1차 함수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x 변수 값에 따라, 즉 x 값을 전제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요 x 값이 이제 이렇게 x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 x1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지금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분포하는 이 y 값들의 평균값이 있겠죠. y 값들의 평균값. 무슨 말이겠죠? 그럼 뭐 그 y 값의 평균값이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에 요 x 값을 우리가 전제로 했다. 즉 x 값이 예를 들면 x1이라고 했을 때 x1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y 값들의 평균값을 우리는 지금 그쵸? 평균값을 우리가 잡았을 때에 요 값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또 x2라고 하는 동네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지금 평균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평균값이 대충 아마 이쯤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2가 될 것이고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가 평균값이 대충 아마 이쯤 있을 거랍니다.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3가 되어지겠죠. 이와 같은 평균값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하는 지나는 우리가 직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반듯한 직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평균값들을 지나는 이와 같은 직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회기선 알파 플러스 베타 x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값은 지금 x가 0일 때는 그쵸? 요 평균값이 알파니까 요 값이 알파가 될 것이고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일종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값들을 요 x를 전제로 한 y의 평균 값들을 우리가 쭉 연결했을 때에 즉 여기서 표현하면 이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 즉 y 값들의 평균 값들을 이어 만든 궤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x값이 x1일 때 평균값, x값이 x2를 전제했을 때 y의 평균값, x3를 전제로 했을 때 여기는 많은 y값들의 평균값을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면 이와 같은 요게 지금 뭐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회기선 이 y바 x라고 불리우는 즉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일종의 1차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알파 플러스 베타 x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요 x 값이 x1일 때는 y 값들이 요 라인 위에 분포하는데 이 라인 위에 분포하는 요 y 값들의 평균 값이 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지금 이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요 평균 값을 기준으로 자, 요런 모양의 우리가 y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요 x값이 x2일 때는 이제 y값이 이 동네에 분포하고 지금 평균값이 요만큼이니까 역시
이 y는 정규 분포를 따는 데 쓰니까 x2를 전제로 했을 때도 요 대충 이와 같은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도 y값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y의 확률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요 y값을 우리가 y1 값을 x1에 대응하는 y1 값을 만약에 요 y 값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y1이 놓인다라고 하면, 즉 이 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y1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y1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요 엡실론 i의 정의가 우리가 어떻게 됐죠? 엡실론 i의 정의. 다시 한번. 우리가 y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이기 때문에 엡실론 i라는 것은 yi에서 알파 플러스, 즉 yi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를 뺀 것과 같다겠죠. 그러니까 이 교란항 내지는 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자, 이만큼이 y1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값, 요 값에서 이만큼 뺀 요만큼이 지금 엡실론 1이 되어지죠. 요게 바로 오차가 되어진다, 내지는 교란항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이 지금 뭐가 된다? 자,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요 동네에서 이제 y2라고 하는 값이,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y2라고 하면,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이 알파 플러스 베타 x2이기 때문에 y2에서 이만큼을 뺀 차이가 요만큼이죠.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요만큼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엡실론 2인데, 요 값은 y2에서 이만큼을 뺐을 때 요게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오차가 이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차를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책에 봤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왜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회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x를 전제로 한, 이 말은 요 x1, 여기 말하면 x, 구체적으로 x1이던 요 선에 y 값들이 놓이는데, 이 y 값들의 평균값, 또 x2를 전제로 했을 때 y 값들의 평균값, x3를 전제로 했을 때의 y 값의 평균값, 이런 평균값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궤적, 구체적으로 해서는 직선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직선을 우리는 모회기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x 변수값에 따른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 즉 x를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y의 평균값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그쵸, 이런 용어들,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이런 기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본 회기선, 우리가 샘플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약자로 SL, 요 놈을, 자, SRL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는 요걸 표본 회기 함수라고 우리가 적어서 요 SRF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표기가 한답니다. 자, 어쨌든 요것은 이제 y hat 이꼴 알파 hat 플러스 베타 hat x로 나타내는데, 요 알파 hat, 베타 h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쵸, 우리가 단순 선형, 그쵸, 회기 모형에서 봤던 요 알파 값, 베타 값의 추정값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요 잔차항 내지는 회기 오차라고 불리우는 요 EI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EI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y 값에서, 그쵸, y hat을 뺀 값을 우리는 잔차항 내지는 회기 오차, 그냥 간단하게 잔차라고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 내지는 교란항을 보통 우리는 여기서 엡실론 i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잔차를 지금 여기에서 ei로 표현했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것을 ui라고 표현하고 요것을 ui 해시라고 표현한 책도 있는데 의미는 같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i 이꽃 알파에 플러스 베타 햇 xi 플러스 ei라고 표시를 하면 요걸 우리는 뭐다? 표본 회귀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하고 요거 비교해 봤을 때에 이제 알파 베타 값을 추정한 값을 여기에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차 대신에 잔차를 여기다 표시한다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회귀선하고 표본 회귀선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3.xy, yi 여기 있다 치고 요게 지금 모회귀선이고 요게 보다 표본 회귀선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바로 yi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yi에 해당되는 거.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 모회귀선, 자, 모회귀선의 요 지점, 그리고 지금 표본 회귀선하고 요 산점을, 요 xi를 연결했을 때 만나는 값을, 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yi라고 하는 값에서 이만큼, yi에서 이만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죠? 지금 요 놈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i죠. 그러니까 yi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되는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던 오차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죠. 엡실론 i죠. yi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를 뺀 것이 지금 엡실론 i. 자, 이거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엡실론 i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yi 햇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죠? 표본 회귀선으로부터 알 수 있죠. 그러면 yi에서 yi 햇을 뺀 만큼이 뺀 것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거는 뭐냐면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ei, 즉 잔차항 내지는 회귀 오차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잔차 내지는 회귀 오차가 바로 y에서 yi 햇을 뺀 값이니까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 요 길이를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차의 의미는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차가 크면 모형의 적합성이 그쵸?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고, 잔차가 작으면 이 모형의 적합성이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한 내용을 이제 실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데이터는 어떤 P도시에 있는 전체 가게수, 사실은 60집밖에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어쨌든 어떤 도시에 가게수가 60개라고 일단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 60가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도시 가게 전체에 대한 가계 실직 소득에 따른 소비 지출액을 조사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모집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실질 가계 소득이
80일 대, 100일 대, 120일 대, 140일 대 이런 식으로 280일 때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자, 가계 소득이 80인 집을 우리가